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민계식, 이원식, 이강복 저자의 임진왜란과 거북선인데요. 거북선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고증과 연구, 역사는 거북선을 어디까지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는 1장 서원, 2장 우리나라의 전통 선박 한선, 3장 조선 수군과 거북선의 역사적 배경, 4장 정조 19년의 거북선, 5장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 6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신화, 7장 맺는 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1장 서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인 것으로 작성되고 우리도 지도를 그렇게 본다. 그러나 조선시대 임금님이 보는 지도는 방향이 그 반대로 되어 있다. 즉 임금님은 지도를 방바닥에 펼쳤을 때 몸에 가까운 쪽이 북쪽이고 몸에서 먼 쪽이 남쪽이 되도록 지도를 놓고 보았다. 이 사실은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규장각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세계 지도를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을 뒤로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평양을 향한 중심국가로 보인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국방상으로나 바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바다를 잘 통제하고 활용하였을 때는 나라가 온전하였고 해양으로 진출하던 시기에는 국군이 용성하였으며 해상활동을 위해서 조선기술이 발달해왔다. 삼국시대 고구려를 볼 때 수군이 강했을 때는 수와 당의 바다로부터 침입을 잘 막아낼 수 있었으며 백제의 무역선은 중국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발해와 신라의 남북국 시대 때 장보고의 해상활동으로 인한 국군의 용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 태조는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개경의 호족 출신이었으므로 무신란이나 몽고의 침입이 있기 전까지는 고려에서 자연히 해상무역이 활발하여 고려의 무역선이 송나라는 물론 멀리 아라비아 중동 지역까지 진출하였고 인구 70만 명에 이른 국제도시 개경에는 고래 등과 같은 기와지붕이 처마를 이었으며 동남아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들이 거리에서 술주정을 부리고 목청을 높였다고 한다. 또한 코리아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 국명이 그때 생겼다고 한다. 고려의 대학자 이규보가 예성강 강변의 누각위에서 지은 다음과 같은 예성강 루상시가 있다. 밀물이 들어오고 다시 썰물이 나가니 들어오는 배와 나가는 배는 이물과 고물이 서로 연이어 있대었도다. 아침에 이 누각 아래를 떠나면 한낮이 아니 되어 배는 남쪽 나라 하늘에 들어가는구나. 사람들이 이르기를 배는 무리의 역마라고 하나 나는 바람의 뒤를 쫓는 준마의 발굽도 이에 비하면 더디다고 하겠다. 어찌 남쪽 나라에 닿는 지경뿐이겠는가. 이 물길을 빌리면 어느 곳의 바닷가인들 오르내리지 못하겠느냐. 이 시는 송나라,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등지를 왕래하였던 고려 원양무역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경기도 개풍군 서면과 황해도 연맥군 사이를 흐르는 예성강 하구, 즉 개경의 서편 강 건너에 당시 국제적 무역항인 예성항이 있었다. 예성항을 병란도라고 부르기도 하며 고려시대에는 병란도에 송나라 사설이 유숙하는 병란관이라는 객사가 있었다고 한다. 송나라의 사신 서긍은 고려에 와서 보고드린 것을 기록하여 본국으로 귀국한 후 고려도경을 저술하였다. 특히 고려해선에 대한 선박의 구조와 용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어놓았는데 그 선박에 대한 도면은 전해오지 않고 있다. 몽고의 침입 시기에는 여러가지 국가적 활동이 침체된 시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비록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인류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제작과 같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대문화활동이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음에 틀림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몽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내륙 사막민족이라 물을 잘 모르고 바다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몽고군이 오면 며칠씩 지낼 수 있는 식량과 물을 싣고 온 가족이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하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빤히 보이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몽고군은 육지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을 것이다. 몽고군이 물러나면 상륙해서 지내다가 몽고군이 오면 다시 바다로 피신하고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는 많은 배를 건조하여 보유하느라고 선박을 튼튼하고 빨리 건조하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또한 몽고군이 물러갈 때까지 해상에서 며칠씩 지내야 하니까 선박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몽고의 침입 이후 고려시대 선박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 선박보다도 튼튼하고 안전성이 우수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아래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고려의 조정이 강화도에서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여 28년간 항전을 하다 개경으로 귀환한 뒤 몽고의 요청에 의해 여몽연합군을 결성하고 2차에 걸쳐 일본 정벌을 위한 출정을 한 바 있다.
1274년 1차 출정 시 고려에서는 전함 300여 척을 포함한 군용선 900여 척을 건조하고 고려군 약 15,000명과 몽안군 25,000명으로 약 4만 명의 여몽연합군을 구성하여 10월 3일에 출정하였다. 여몽연합군은 대마도와 일기도를 공략하고 일본 구주박다에 상륙하여 교전을 한 후 저녁 때 해안에 정박해둔 함선으로 복귀하였는데 한밤중에 폭풍이 불어왔다. 먼저 전투에서 이미 전사자가 발생한 데다 한밤중에 폭풍으로 익사자도 발생하고 많은 병사들이 배멀미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회군하게 되었다. 이때 미 귀환 병사는 13,000여 명이나 되었으나 함선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1281년 2차 출정 때에도 고려 쪽에서는 900여 척의 전선을 건조, 수비하고 여몽연합군으로 구성된 4만여 명의 동로군을 편성하여 5월 3일에 출정하였다. 한편 남송군과 몽고군으로 구성된 10만여 명의 강남군은 3,500여 척의 전선을 나누어 타고 출정하여 평호도에서 몇 차례 전투를 치르며 먼저 도착해 있는 동로군과 합류한 후 함께 응도로 이동하여 해안을 정박하고 본토 상륙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한밤중에 큰 태풍이 불어왔다. 그때 몽고군이 징발한 남송의 전선이나 송나라의 장인이 건조한 원나라의 전선은 태풍으로 인하여 10중 8구는 파괴 또는 전복되어 침몰하였고 대부분의 강남군은 익사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전선은 거의 다 온전히 남아있다는 기록이 원사와 고려사에 생생히 남아있다. 고려의 선박건조 기술과 전통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조선시대 초기 태종 때에는 대마도 정벌을 위하여 고려시대의 전선을 개량하려 성공리에 대마도를 정벌한 바 있다. 그리고 영호남으로부터 서울인 한성과 그 북쪽 지역에 공무를 운반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하여 고려의 초마선은 조운선으로 발전하였으며 대맹선은 임진왜란 당시 주력 전투선인 판옥선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정이 안정되었던 태종조, 세종조를 지나 중기 후기로 갈수록 수세적, 소극적 해양정책으로 결국 임진왜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1910년에는 나라를 잃는 수모와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1945년 관복이 되었으나 곧이어 1950년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에 의한 민족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났고 나라는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악착같고 끈질긴 노력으로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으며 세계 제1의 조선해양 산업국이 되었다. 이러한 단기간 내의 경제발전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 강국이 된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고찰로 보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세계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내륙국가와 같았다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상을 통한 국제적 교류가 원활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친 정전 전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저자 세대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입과 귀에 달고 살았다. 놀이가 별로 없던 시절이긴 했지만 동네 꼬마 사내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나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할 때나 의뢰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그때를 회상하건대 동네 어른들은 가끔 꼬마들 다 모여라 하고 꼬마들이 모이면 눈깔 사탕 하나씩 주시면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시곤 하였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발명하였으며 철갑으로 둘러싸여 왜군의 조총에도 끄떡없고 왜군의 불화살을 맞아도 끄떡없고 거북선의 용머리에서는 화염을 뿜어대고 대포를 쏘며 연기 속에서 나타나서 외석을 격파하고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귀신과 같은 전함이다. 그리고 육전에서는 연전연패하였으나 해전에서는 연전연승한 신화적인 전과가 마치 거북선의 활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처럼 저자가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였을 때 거북선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신무기로서 경외감과 신비함의 대상이었다. 저자보다 더 전세대 어른들은 거북선은 잠수함이라고 들으며 자라났다고 한다. 나이를 먹고 세상을 좀 더 알게 되면서 특히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저자가 어렸을 때 들어온 거북선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신비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거북선을 받들고 자랑하면서도 거북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실제로 전투를 수행한 거북선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고 많은 의문에 쌓여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실체를 정립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거북선의 실체에 대해서 전해오는 역사적 기록이 희소하고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실물이 발굴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거북선이 너무 신비화되어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민계식, 이원식, 이강복 저자의 임진왜란과 거북선, 역사는 거북선을 어디까지 기록하고 있는가? 조선 수군과 거북선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임진왜란과 거북선 소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